저는 오늘 제 이름이 적힌 퇴거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대문에 붙은 그 하얀 종이는 제 삶 전체를 비웃듯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지요. 72시간 안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하겠다. 빨간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고 제 두 다리는 힘을 잃어 대문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옆집 사람은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웃들이 다 알면서도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저 집도 결국 저렇게 됐네. 속삭이는 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했으니까요. 제 이름은 정미경, 나이 72, 은퇴한 간호사입니다. 4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환자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남의 생명을 붙잡아주면서 제 삶은 늘 뒤로 미뤄뒀습니다. 남편은 2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젊은 시절 제가 낳은 아이 하나는 끝내 제 곁에 두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결국 입양 보내야 했던 그날을 저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죄처럼 가슴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후에도 제 삶은 평범했습니다. 새벽마다 콩나물 국밥을 끓여 먹고 아침이면 가까운 시장을 걸어 다녔습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 읽고 저녁이면 작은 텔레비전 앞에서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은퇴 후 10년은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퇴거 통보서 한 장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바람에 펄럭이는 종이를 떼어내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환자의 손을 잡아주던 순간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와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던 순간이었습니다. 23이던 해 간호사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첫 월급으로 사온 건 신발이 아니라 중고 아기 침대였습니다. 방 2칸짜리 하숙방 구석에 그 침대를 두고 밤마다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밤에는 아기와 함께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이 들곤 했습니다. 제게 그때 세상은 춥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있었으니까요. 봄이 오면 동네 시장에서 싱싱한 딸기를 사서 아이 입에 살살 문질러 줬습니다. 아이가 베넷니로 오물거리며 웃던 모습은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어느 날은 병원 동료들이 저를 불러 술자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혼자 두는 게 불안했거든요. 좁은 방에 들어서면 아기는 제 발자국 소리에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곧 울음을 멈추고 손을 뻗어 제 가운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 저는 세상의 어떤 위로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생활비와 월세, 학자금 대출, 병원에서 받는 박봉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사고로 병원에 실려온 뒤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직 전냄새가 나는 그 아이를 입양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산부인과에서 사회복지사가 내민 서류에 서명을 하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 옆에 작은 펜던트 하나를 두었습니다. 겨울 미경이라고 새겨 넣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펜던트였습니다. 그것이 제 아이를 향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저는 돌아서 나오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면 꼭 미안하다고 말하자. 그 후 40년 가까이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모든 불행은 작은 허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 낯선 중개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르신들께 인기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 거죠. 어려움 없이 평생 사시도록 보장합니다. 저는 순간 귀가 솔깃했습니다. 연금은 빠듯했고 병원 진료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영모기지론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저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민 계약서는 은행 것도 국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쓰인 조항에는 불공정한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이 침침해서 제대로 읽지 못했고 결국 사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날아든 건 대출금 상환 독촉장이었습니다. 뒤이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그제야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말했습니다. 부동산 사기는 서류와 증거가 중요합니다. 당시 계약서, 통장, 이체 내역, 중개인과 주고받은 문자 같은 게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날 밤 집안을 뒤져 서류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일 녹취도 없었고 증인도 없었습니다. 손에 쥔 건 통보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서 강제 집행 예정이라는 등기부 등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더 참담했던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조카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모, 그냥 집 정리하고 요양원으로 가세요. 이제 혼자 사는 게 위험해요. 친했던 교회 지인들도 고개만 돌렸습니다. 괜히 도와줬다가 얽히면 곤란하잖아. 그 말이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사회복지 담당자는 제 얘기를 듣더니 차분히 안내했습니다. 사기 피해로 소송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번호를 적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마치 제가 범죄자라도 된 듯한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퇴거 통보서를 본 동네 사람들은 저를 피했고 시장의 채소 가게 아주머니조차 이제 이 집은 경매 나온다던데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은 점점 저를 압박해 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채권 추심 우편물이 도착했고 낯선 사람들이 대문 앞을 서성이며 속삭였습니다. 곧 이 집 경매 나온다더라. 저는 창문을 꼭 닫아 걸고 불을 끈 채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이모,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그냥 요양원 들어가세요. 집은 제가 처리할 테니 걱정 마시고. 그 말에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이 집은 내가 처리할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집이야. 너희들한테 손 벌린 적 없잖아. 조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모는 늘 혼자라면서요. 이제는 혼자 못 버텨요. 그 말이 내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바닥이 났습니다. 하루는 도서관 게시판에서 청소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았습니다. 새벽마다 도서관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며 겨우 일당을 벌었습니다. 밀대로 바닥을 문지르던 제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손에 힘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도서관 한쪽 자리에는 늘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후드티에 두꺼운 책을 쌓아두고 밤새 공부를 하던 아이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열심히 사는 학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제 쓰레기 봉투를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이건 제가 버릴게요. 힘드시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 청년은 종종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사정을 다 말하기엔 낯설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이상하게도 그 청년에게서 익숙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퇴거 통보서를 펼쳐놓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청년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거 혹시 사기 계약 당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법학 공부를 하고 있어서 조금은 압니다. 순간 제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증거만 잘 모으면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그제야 눈물이 터져 버렸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아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왜 하필 이 아이가 내 앞에 나타난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청년이 제 인생을 뒤집을 반전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걸. 며칠 뒤 저는 서류 더미를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한 작은 상자 속에는 제가 젊은 날 끝내 버리지 못했던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은빛 펜던트였습니다. 아직도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 미경.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그 펜던트를 오래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속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제 손에 들린 펜던트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게 왜 여기 있죠? 저는 당황해 펜던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왜 이게 왜? 청년은 고주머니에서 낡은 체인을 꺼내더니 거기에 달린 똑같은 펜던트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두 펜던트는 마치 한 쌍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내가 어디서 난 거니? 청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육원에서 자랄 때 제 곁에 늘 있던 겁니다. 기록은 거의 지워졌지만 이게 제게 남은 유일한 단서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숨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제 가슴 속에 묻어둔 비밀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 이름은 뭐니?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이도현입니다. 그 이름이 제 귓가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제 다리는 힘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40년 전의 울음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산부인과 조명 아래에서 작은 아기가 울던 모습. 겨울, 미경이라고 새겨넣고 눈물을 흘리던 제 손길. 그것이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청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제 반응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모님이 그 펜던트를 가지고 계신 거죠?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사실 나는 내 어머니야 라는 말이 차올랐지만 입술은 굳어붙어 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청년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고 방 안은 무겁고도 이상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늘이여,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아이를 다시 내 앞에 보낸 겁니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펜던트를 손에 쥔 채 눈을 감으면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겨울, 미경이라는 글자를 새길 때 떨리던 제 손. 그리고 차가운 병원 바닥을 밟고 나오던 제 발걸음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아침이 밝자 청년, 아니 도현이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이모님, 아니 어르신. 어제 그 펜던트 대체 왜 이모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설마.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도망치듯 숨길 수도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도현아, 사실은 내가 내 어머니란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도현의 얼굴에 수많은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놀람, 분노, 혼란, 그리고 깊은 슬픔. 그는 두 손을 떨며 펜던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라고요? 지금까지 어디 계셨던 겁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땐 너무 가난했어.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하루 세 끼조차 힘들었어. 너를 살리려면 누군가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도현은 고개를 젓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단 하루도 잊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야 말하는 겁니까? 그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갈고 잃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구나. 용서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 그 진실만은 내가 알길 바랐다. 도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너진 듯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외로웠습니다. 보육원에서 아무도 제 부모를 찾지 않는다는 말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아들을 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길에 그는 잠시 몸을 떨더니 결국 제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도현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집 문제 절대 혼자 싸우지 마세요. 저는 법학을 공부했고 변호사님께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너져 내리던 제 삶에 다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문에 붙어 있던 퇴거 통보서는 이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은 꽃 화분이 놓였습니다. 도현이가 직접 사와서 두고 간 것이었지요. 저는 그 화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버티는 곳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곳이구나. 법원에서 온 판결문은 짧았습니다. 계약 무효, 원상 회복, 그 한 줄로 제 삶은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종이 한 장보다 더 소중했던 건 옆에 서 있는 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곁에 있을 겁니다.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눈물이 먼저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도현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콩나물과 고등어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콩나물국을 끓이자 도현이 맛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 맛 어릴 적에 상상했던 집밥이 이런 거였을까요? 저는 국자를 들고 웃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맛은 아니야. 그냥 살아내는 맛이지. 그날 우리는 오래도록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서로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법 공부를 더해서 변호사가 된다면 언젠가는 저 같은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집을 잃을 뻔한 분들, 부모를 찾는 아이들, 혼자가 된 어르신들 다 같이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서 고맙다. 창밖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거 통보서가 펄럭이던 그날의 바람과는 달리 오늘의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노년의 존엄은 돈이나 집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로부터 온다는 거요. 인생이 흔들리고 모든 게 사라지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붙잡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혈연이라도 인연이 끊어졌다고 믿었던 관계가 다시 이어졌을 때 저는 제 삶이 새롭게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오늘을 함께 살아내기로 약속할 때 비로소 가족이 되는 거였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삶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손 내밀면 잡아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와 기관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내딛는 용기입니다. 삶은 도로 같아서 비가 내려도 언젠가는 신호가 바뀌고 결국 초록불이 켜집니다. 그때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저는 퇴거 통보서가 붙었던 대문 앞에서 제 아들의 손을 잡고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누군가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이어져 다시는 누구도 혼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